그때였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베이스홀. 세계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결선 무대. 18세 한국 소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2,0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인 가운데 소년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40년 경력의 세계적 지휘자 알렉산드라 밀러가 마에스트로 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연주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연주가 끝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휘자가 마에스트로 봉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그 소년이 누구였을까요? 유학 경험도 없고 해외 레슨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순수 국내파. 인천 골목에서 자란 평범한 한국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지휘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인천 계양구 골목 어귀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는데 어머니 한세영 씨가 혼자서 떡볶이부터 김밥까지 다 만들어 파셨죠. 동네 아이들은 모두 태권도장이나 축구클럽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반대하셨거든요. 도대체 그걸로 밥은 먹고 살겠냐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첫 레슨을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건반을 누르는 순간 뭔가 다른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도레미파솔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복잡한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얘야, 너 이거 어디서 들었니? 선생님이 놀라서 물어보셨죠. 그냥 마음에서 나와요.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나, 우리가 돈이 많지 않잖니? 피아노 치는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학원에서 2시간씩 연습했는데 집에서도 책상을 피아노 건반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야, 도윤아, 축구 안 할래? 하고 불러도 저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셨지만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긴 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해 겨울 첫 발표회에서 저는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객석에 앉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음악은 말보다 더 강한 언어라는 걸 말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콩쿠르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객석은 조용했어요. 또 모르는 애네. 어느 학원 출신이야? 이런 속삭임들이 들렸죠. 당시 클래식계는 유학파 위주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독일이나 미국으로 떠나서 현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저 같은 동네 피아노 학원 출신은 아무리 잘 쳐도 그냥 국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콩쿠르에서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유학파가 다 해먹는 거지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술종합학교 박철환 교수님이 제 연주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는데 연주가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도윤아, 너 누구한테 배웠니? 동네 학원 선생님한테요. 해외 연수 경험은? 없습니다. 박 교수님이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아이 뭔가 달라.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죠. 그날 저녁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예종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세요. 예종이 어디야? 예술종합학교요. 우리나라 최고 음악대학이에요. 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런 곳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 교수님은 다음날 직접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분식집 앞 좁은 테이블에 앉아서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40년 가르쳐본 학생 중에 이런 아이는 처음이에요. 학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15세에 예종에 조기 입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저 묵묵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17세 되던 해 박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니 한 장의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도윤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지원서야. 반 클라이번 콩쿠르.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죠. 4년마다 열리는데 여기서 우승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교수님, 저 같은 애가 나가도 될까요? 왜 안 돼? 너는 충분히 실력이 있어.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걱정이 앞서시더라고요. 윤아, 너 외국어도 못하잖아. 나가면 망신만 당하는 거 아냐? 거기 나가는 애들은 다 해외에서 공부한 애들일 텐데.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영어도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음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날 밤 늦게까지 생각했어요.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분식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자란 제가 세계 무대에 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도윤아, 합격했어. 1차 심사 통과야. 믿을 수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24명만 선발되거든요. 저 같은 무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였죠.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니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걱정이 앞서셨어요. 그래서 언제 가야 하는데? 내년 6월이에요. 비행기표는 얼마나 하고 거기서 몇 일이나 있어야 하는 거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6월의 뜨거운 햇살과 넓은 대지가 인천의 좁은 골목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연습실 확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스홀로 향했어요. 리허설 날이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니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첫 음을 눌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음색이 너무 탁했습니다. 제가 평소 연습하던 피아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음역에서는 금속성 소리가 났고 낮은 음역은 너무 무거웠죠. 이 피아노로는 안 돼. 속으로 생각했어요. 리허설을 마치고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말했죠. 피아노를 바꿔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이 피아노 음색이 제 연주에 맞지 않아요. 스태프가 당황하더라고요. 다른 연주자들은 대부분 주어진 악기에 맞춰서 연주하거든요. 그런데 18세 소년이 피아노 교체를 요구한 거죠.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조율도 끝났고 다른 연주자들도 이 피아노로 리허설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연주 못하겠어요.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돌아보니 알렉산드라 밀러 지휘자였어요. 독일계 미국인으로 세계 3대 교향악단 중 하나를 이끄는 분이죠. 42세의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피아노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밀러 지휘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버릇없는 애로군. 연주자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야 하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휘자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다른 피아노를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콩쿠르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18세 소년이 피아노 교체를 위해 출전 포기까지 선언한 거니까요. 결국 하루를 더 기다린 후 다른 스타인웨이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피아노에 앉아 첫 음을 눌렀을 때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맑고 깊은 울림이 홀 전체를 채웠거든요. 드디어 결선 날이 왔습니다. 베이스홀에는 2,000명의 관객이 자리를 꽉 채웠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도윤 씨, 준비되셨나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집중력이 몸 전체를 감쌌어요.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피아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객석을 바라보니 온갖 피부색의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인천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분식집에서 나는 떡볶이 냄새,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리고 처음 피아노를 접했던 그날의 설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첫 음을 눌렀습니다. 웅장한 화음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지휘자 밀러가 마에스트로 봉을 들어 올렸고 오케스트라가 함께 시작됐죠.
처음에는 표정 없이 지휘하던 밀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연주가 진행될수록 마에스트로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기계적이던 손짓이 점점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1악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텍사스도 콩쿠르도 없었어요. 오직 음악만 있었죠. 2악장에서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시는 모습, 제 연주를 들으며 눈물 짓던 모습, 그 모든 게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밀러 지휘자를 봤어요. 마에스트로 봉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뭔가 글썽이는 것도 보였고요. 3악장, 폭풍 같은 패시지가 시작됐어요. 저는 18년간 살아온 모든 순간을 건반에 쏟아부었습니다. 골목에서의 외로움,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음악을 향한 간절함.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질 때 온 몸에 힘을 다해 건반을 눌렀어요. 웅장한 소리가 홀 전체를 진동시켰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000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정적이 몇 초나 계속됐을까요? 그때 밀러 지휘자가 마에스트로 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000명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5분 동안 계속된 기립박수였어요. 시상식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밀러 지휘자가 다가왔어요. 도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차갑던 마에스트로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리허설 때 버릇없다고 한 말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밀러 지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음악을 너무 계산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완벽한 테크닉, 정확한 템포, 흠잡을 데 없는 연주. 그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말이에요. 당신은 진짜였어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18세 소년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저는 40년 동안 음악을 해왔어요. 수많은 연주자들과 함께 작업했고요. 하지만 당신 같은 연주자는 처음 만났어요. 기교나 테크닉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진심이에요. 당신의 연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삶이 담겨 있었고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날 시상식에서 제가 1등을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트로피를 받고 무대에 선이 밀러 지휘자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악수를 청하더니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게 숙여 포옹했어요.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쳤죠. 축하해요, 도윤. 당신은 진정한 아티스트예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밀러 지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도윤은 제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기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자들, 클래식 팬들, 그리고 멀리서 달려온 어머니까지. 도윤 나.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죠. 엄마 해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언론에서는 연일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골목에서 나온 세계 챔피언, 유학 없이 이룬 기적, K클래식의 새로운 전설. 이런 헤드라인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습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하지만 유학도 가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심으로 연주하면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예술이전당에서 귀국 기념 독주회를 열었어요. 티켓이 전석 매진됐죠.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르기 전 객석을 살짝 봤는데 어머니가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되지 않았어요. 고국 땅에서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니까요. 라흐마니노프 2번을 연주했어요. 텍사스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 담겼습니다. 고마움,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손뼉을 치는 분이 있었죠. 바로 어머니였어요. 커튼콜에서 어머니를 무대로 모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시끄러운 피아노가 이렇게 될 줄이야. 어머니의 솔직한 말에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 아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둘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엄마, 처음엔 반대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지. 네가 정말 이걸 좋아한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잘할 줄도 모르고. 이제 믿으세요? 믿고 말고. 우리 아들이 세계 최고야. 그 순간의 행복감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의 인정, 국민들의 사랑, 그리고 제가 평생 해왔던 음악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귀국 후 몇 달이 지나 한 방송 인터뷰에서 뜻밖의 질문을 받았어요. 도윤 씨의 연주를 들으면 서양 클래식인데도 뭔가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진다는 평이 많아요.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그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저는 우룩을 상상하며 연주했어요. 우룩이요? 네, 신라시대 가야금의 아버지 우룩 말이에요. 12형 가야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음악의 기초를 닦은 분이죠. 진행자가 놀라더라고요. 클래식 피아노와 가야금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음악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우룩이 가야금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저희 민족의 정서거든요. 슬플 때는 깊이 슬퍼하고 기쁠 때는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진솔함이 제 연주에 담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 전통 음악과 클래식을 융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우룩의 정신을 피아노로 표현하는 거죠.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전통 음악계에서 연락이 왔죠.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명인이신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젊은 친구가 우룩을 기억해주니 고마워. 한번 만나서 가야금 소리 들려줄까? 그렇게 해서 한옥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연주하시는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피아노로 화답했어요. 이 소리야, 바로 이 소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가야금이든 피아노든 상관없어. 마음이 통하면 다 같은 음악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어요. 단순히 서양 클래식을 잘 치는 연주자가 아니라 우리 음악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첫 번째 창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우룩의 꿈이었어요. 전통 선율을 피아노로 재해석한 곡들로 구성했죠. 타이틀곡 가야금 환상곡은 우룩이 만들었다는 12곡을 모티브로 했어요. 피아노로 가야금의 울림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녹음할 때는 실제 가야금 소리도 함께 넣었어요. 앨범이 발매되자 예상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클래식 팬들뿐만 아니라 전통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심지어 K-팝 팬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피아노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구나. 우리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서양 악기로 한국 마음을 표현하다니.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어요.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음악, 그것이 제 목표였죠. 1년 후 카네기홀에서 독주의 제안이 왔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가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야금 연주자, 해금 연주자와 함께 카네기홀 무대에 섰습니다. 동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죠. 공연 제목은 가야금에서 피아노로였어요. 우룩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저까지 한국 음악의 여정을 보여주는 무대였죠. 마지막 곡은 제가 새로 작곡한 아리랑 변주곡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리랑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만든 거죠.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깊은 감동이었죠. 공연 후 한 미국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음악 언어를 들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새로운 소리를. 이도윤은 단순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단순히 테크닉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서, 우룩부터 이어져 온 우리 음악의 DNA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지금도 매일 연습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해요. 단순히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죠. 어제도 한옥에서 가야금 할머니와 함께 연습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천년의 선율을 피아노로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죠.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 우룩의 마음이 제 손끝을 통해 세계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골목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어떻게 세계 무대까지 이어졌는지 보셨죠? 중요한 건 출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